밤 11시입니다. 여자 한 명이 혼자 달리고 있습니다. 강변에서요. 이어폰을 끼고 가볍게 달리는 그녀의 발걸음에는 두려움이 전혀 없었고 그 장면 하나가 저에게 이 도시가 다른 모든 도시와 얼마나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장면은 불가능해요. 경찰도 그렇게 말하고 엄마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밤에 강변을 혼자 달리는 건 미국 여성들에게 제일 첫 번째 금지 사항이었어요. 그건 단순한 선입견이 아니라 통계로 뒷받침된 사실이었습니다. CNN은 세계 주요 도시의 야간 안전 통계를 10년간 추적했어요. 미국 주요 도시 강변 야간 폭력 건수는 매년 증가했습니다. 런던, 파리, 베를린까지 어떤 도시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강변은 항상 밤이 되면 위험해져요. 그게 세계 주요 도시의 공통 공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도시만은 달랐어요. 1,000만 명이 사는 대도시입니다. 도심 한복판 강변에서 밤 11시에도 사람들이 사라지지 않고 여성이 혼자 달리고 아이들이 강변에서 새를 관찰하는 곳이었어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었습니다. 도심 한복판 개천에 수달이 산다고요. 수십 년간 쓰레기가 쌓이던 매립지 위에 철새가 둥지를 틀었고 어린아이들이 어른 없이 강변을 돌아다니는 게 일상이라는 말은 처음 듣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개를 저었을 것입니다. CNN 환경 다큐 프로듀서 에밀리 카터는 이 도시를 검증하려 갔습니다. 냉정한 눈으로요. 10년 경력의 회의적인 마음으로 갔고 그녀는 단 하나의 약속만 했어요. 감정은 넣지 않겠다고, 숫자만 본다고요. 하지만 일주일 후 에밀리는 본사에 영상 하나를 보냈습니다. 내레이션도 없고 음악도 없는 영상을요. 그리고 CNN 본사 편집 책임자는 그 영상을 받고 난 후 이렇게만 말했어요. 이건 위험해. 에밀리가 답했습니다. 그래서 진짜예요. 과연 이 영상은 무엇을 담고 있었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잠깐만요.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저는 에밀리 카터입니다. CNN 환경도시 다큐 프로듀서입니다. 10년이 넘게 세계 여러 도시를 다니며 다큐를 만들었어요. 런던에서 베를린까지 돌아본 경험만으로도 저는 도시를 충분히 이해했다고 깊이 믿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도시에서 제가 배운 건 하나였어요. 도시는 숫자로 이루어져 있다. 정책, 예산, 통계, 그래프, 이것만 있으면 도시의 진짜 얼굴을 파악할 수 있다고 저는 깊이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4년 전이었어요. 제가 연출한 미국 대도시 재개발 다큐의 댓글이 달래렀습니다.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 라는 한 줄이었어요. 짧은 한 줄이었지만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수개월간 떠올라 저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넣었습니다. 왜냐면 맞는 말이었어요. 제 다큐에는 정말 사람이 없었습니다. 숫자만 있었고 그래프만 있었고 정제된 인터뷰만 있었어요. 젠트리피케이션 논란에 휘말리는 과정에서도 진짜 사람의 감정은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조심해졌어요. 사람 이야기를 넣으면 논란이 생기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논란은 CNN에서 불편하고 불편한 프로듀서는 제작이 줄어들면 커리어가 위험해져요. 그래서 저는 안전한 프로젝트만 선택하며 감정을 넣지 않는 영상만 만들었습니다. 이번 서울 출장도 그래서였어요. 한강이었습니다. 이미 성공 사례로 검증된 곳이요. 숫자도 있고 사진도 좋고 논란 가능성이 낮아서 제가 원하는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했습니다. 출발 전에 마이클 로웬을 만났어요. CNN 본사 고위 편집 책임자입니다. 시청률과 정치적 안전을 항상 우선으로 보는 52세의 남자였어요.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고 단 2문장만 했습니다. 에밀리 서울. 안전하게 숫자로 끝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것만큼은 제가 할 수 있었어요. 10년간 그렇게 해온 일이었으니까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1월 중순이었어요. 창밖에서 본 서울은 회색이었습니다.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고 차갑고 단색인 도시의 풍경이 제 첫 인상을 형성했어요. 수화물을 찾고 출발 로비로 나왔습니다. CNN 서울지국 리서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지우였습니다. 20대 후반쯤 돼 보였고 짧은 머리와 검은색 코트를 입은 차분한 얼굴이 과하게 친절하지도 과하게 자랑하지도 않는 깔끔한 인상을 줬어요.
카터 씨, 안녕하세요. 저는 악수를 했습니다. 지우의 악수는 단단했어요. 차로 걸어가며 지우가 한마디만 했습니다. 특별한 건 없을 거예요. 라는 그 한마디가 저를 깊이 안심시켜 주었어요. 그게 제가 원하는 답이었으니까요. 호텔은 강변에 있었어요. 체크인 후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짐을 내려놓고 창가로 걸어갔어요. 한강이 바로 눈앞으로 펼쳐져 있었고, 밤의 불빛이 강 위에서 반짝이며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반어요. 어떤 도시와도 다르지 않은 야경이었습니다. 화려한 불빛과 그 아래 깊은 어둠. 저에게는 뉴욕과도 런던과도 달라 보이지 않았어요. 모든 도시의 밤은 결국 같은 공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행 가방을 열었어요. 짐을 정리했습니다. 카메라 장비를 한 장씩 점검했어요. 모두 완벽한 상태였고, 제 손가락이 오랫동안 익숙해진 동작으로 움직였습니다. 노트북을 꺼냈어요. 보고서 템플릿을 열었습니다. 제목을 써야 했어요. 서울 한강 환경 개선 프로젝트 사례 분석이라고 한 글자씩 타이핑했고 커서가 깜빡이며 다음 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래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이의 웃음소리였습니다. 저는 자리를 잃어 창문을 들여다봤어요. 강변에서 아이 셋이 난간에 기대 있었고 강을 가리키며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어요. 아이들이 강변에 있었습니다. 혼자였어요. 어른이 없었고 제가 볼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아무도 그들을 지켜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장면을 봤습니다. 5분이 지났어요. 아이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강을 가리키며 무언가를 들고 들여다보는 듯한 모습이 지속되었고 그 3명의 아이들은 자신이 밤에 강변에 있다는 사실에 아무것도 신경 안 쓰는 듯 했어요. 아직 모르는 게 많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누구인지요. 왜 밤에 강변에 있는지, 그리고 왜 두려워하지 않는지, 그 모든 질문이 저의 머릿속에서 떠올랐지만 답은 아직 없었어요. 하지만 그 장면은 깊이 남았습니다. 밤새 남았어요.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여의도 인근 강변으로 갔어요. 촬영팀이 함께였습니다. 카메라맨 둘과 오디오 엔지니어 1명이요. CNN에서 보낸 사람들이었어요. 차에서 내려렸어요.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1월의 바람이었어요. 피부에 닿지만 깨끗했고 서울의 겨울 공기는 베를린과 달라서 건조함보다는 차가운 신선함이었습니다. 강변은 넓었어요. 갈대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움직였어요. 강 위에서 새들이 날고 있었고 하늘이 회색이었습니다. 저는 망원경을 들고 강을 봐야 했어요. 다큐의 첫 장면이었습니다. 강 위에 새가 한 마리 있었어요. 작은 새였고 갈대 사이를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맨이 렌즈를 조정했어요. 저는 두 손으로 망원경을 들고 강을 봤습니다. 보고서에 쓸 만큼은 아니었어요. 그냥 새 한 마리요. 특별한 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 새, 지금 먹이 찾는 중이에요. 고개를 돌려봤습니다. 초등학생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11살 정도로 보였습니다. 키는 작았어요. 검은색 패딩을 입고 있었습니다. 빨간색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볼이 추운 바람에 빨개 빨라져 있었고 아이의 손에는 낡은 쌍안경과 종이 노트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반어요. 노트를 들여다봤습니다. 새 그림과 짧은 메모들이 적혀 있었어요. 깔끔하지는 않았지만 아이 손으로 쓴 정성이 있었고 각 그림 옆에 날짜와 장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이 뭐야? 윤태식이에요. 학교 숙제야? 아이가 고개를 젓었어요. 그냥요. 그냥.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아이 뒤에는 어른이 없었어요.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고 아이는 떠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강을 반어요. 새를 봤습니다. 조용히요. 그리고 그 조용함은 강제된 조용함이 아니었어요. 아이에게 이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맨에게 눈짓을 했어요. 카메라맨이 조용히 렌즈를 돌려렀습니다. 아이가 강을 보는 장면을 담았어요. 아이는 카메라를 신경 안 쓰었고 강만 봤습니다. 새가 움직였어요. 아이가 따라서 시선을 옮겼습니다. 자연스러웠어요. 오랜 습관이었고 이런 움직임은 하루 만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수십 번 반복된 경험으로 쌓이면서 생긴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더 물었어요. 자주 와요? 라고 했습니다. 거의 매일요.
라는 답이 왔어요. 혼자요? 라고 더 물었고 아이는 아니요. 동아리 친구들도 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주변을 봐봐요. 조금 떨어져 있었습니다. 셋이었어요. 각각 강을 보고 있었고 각자의 쌍안경과 노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선생님도 없이요. 저는 10분 정도 더 봐봐요. 그리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장면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강을 보는 그 조용한 눈빛과 그냥요. 라는 한마디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호텔방에서 오늘 촬영한 장면들을 다시 봤습니다. 강변, 갈대, 새, 그리고 윤태식이었어요. 내레이션을 쓰려 했는데 손이 멈추었습니다. 여의도 강변에서 목격한 도시의 생태계는 맞는 말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이 장면에 내레이션이 필요한지도 몰랐습니다. 아이가 그냥 강을 봐봐요. 그거면 충분했고 거기에 제가 뭔가를 붙이면 그 장면의 무게가 약해져 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보고서였어요. 숫자가 필요했습니다. 근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우에게 연락했습니다. 지우. 네. 이 아이들 누가 이렇게 만든 거야? 지우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무도요. 아무도요. 저는 그 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아무도라면 왜 이렇게 됐는가요? 누구가 만들어야 변하는 거라고. 제 평생의 경험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시스템이 있어야 변한다고, 정책이 있어야 변한다고요. 하지만 오늘 본 장면은 실제였어요. 아무도 강제하지 않았는데도요. 그 모순이 저에게 깊이 남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난지 지역으로 갔어요. 차를 타고 30분쯤 걸레렀습니다. 가는 길에 지우가 난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난지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여기, 예전엔 서울 최대 매립지였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매립지요? 라고 했습니다. 수십 년간 쓰레기가 쌓이던 곳이었다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폐쇄된 후에 복원 작업이 시작되었다는 지우의 설명이 차 안에서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차가 멈추었어요. 차에서 내려렀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봐봐요. 습지였습니다. 넓었고 갈대와 나무들이 바람에 움직였고 새들이 날고 있었어요. 공기가 깨끗했습니다. 냄새가 없었어요. 쓰레기가 가득한 땅이 이렇게 바뀐 거였어요. 수십 년간의 오염이 지금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저는 그 변화의 규모를 감각적으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관찰로를 따라 걸었어요. 나무 데크였습니다. 잘 관리된 길이었어요. 습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만든 구조였고 발걸음 하나하나가 안정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새들이 많았어요. 오리무리가 물 위를 떠고 있었습니다. 20마리가 넘었어요. 머리를 물속에 담그는 녀석들도 있었고 먹이를 찾는 활발한 움직임이 습지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큰 기러기도 보였어요. 여러 마리가 함께 있었습니다. 목이 길었고 우아하게 물 위를 움직였어요. 그리고 그들 사이에 고니까지 있었습니다. 흰색이었어요. 지우가 조용히 설명했어요. 이 새들은 아무도 불러서가 아니라 스스로 왔다고요. 환경이 준비되면 자연은 스스로 돌아온다는 뜻이었습니다. 안전하고 먹이가 있으면 그저 왔어요. 강제한 게 아니었습니다. 더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었습니다. 저는 코트에 지퍼를 올리며 걸었어요. 그때 관찰로 한쪽에서 친숙한 모습이 보였어요. 윤태식이었습니다. 모래톱 근처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쌍안경을 들고 있었고 같은 빨간색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새로운 장소에서도 같은 자세였어요. 조용히요. 강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함은 어디서나 동일했어요. 자연스럽게 적응하는 아이였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다가갔어요. 또 만나네. 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쟤를 받고 작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주변을 봐봐요. 아이가 앉아있는 곳이었습니다. 강 가장자리였어요. 발이 거의 모래톱에 닿아 있었고 아래로는 강수가 천천히 흘렀습니다. 미국 기준으로 생각했어요. 아이 혼자 강 가장자리예요. 어른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지켜보고 있지 않았어요. 미국의 강변공원에서 이런 장면을 보면 즉시 누군가에게 알려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떠올랐는데요. 위험하지 않아? 아이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왜요? 왜요? 아이의 눈에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이었어요. 왜 위험하냐고요? 아이에게는 이게 위험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방과 후 가는 장소였어요. 한강이었고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답하지 못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이가 강을 다시 반어요. 새가 날아와서 모래톱에 내려앉았고 아이는 쌍안경을 들고 조용히 반습니다. 저는 그 곁에 서 있었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제가 가장 강하게 느낀 것은 이 아이에게 한강은 어려운 장소가 아니라 가장 자연스러운 장소라는 것이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전화가 왔어요. 마이클 로웬이었습니다. CNN 본사 고위 편집 책임자요. 화면에는 로웬의 얼굴이 떠났어요. 안경을 쓴 50대 남자였고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에밀리. 서울 프로젝트. 네. 숫자로 정리해. 감정은 빼고.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알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답이었어요. 다른 답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열었어요. 커서가 깜빡였고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까 난지에서 본 장면들이 떠올랐어요. 새들이 날고 아이가 강을 밟습니다. 아무도 불러서가 아니었어요. 스스로 왔었고 이거를 숫자로 정리할 수 있을지 저는 답을 몰랐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강변이 보였어요. 밤 11시였고 아직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저는 보고서를 쓰지 못했어요. 닷갓째 날이었습니다. 오후 2시에 약속이 있었어요. 강민호 씨였습니다. 지우가 차에서 이야기했어요. 강민호 씨는 20년 넘게 서울 강변 개발에 관여하셨어요. 현재는요? 민간연구소 고문이에요. 지우가 잠시 멈추더니 하나 더 덧붙였습니다. 저한테 직접 연락하셨어요. 카터 씨 왔다고 알려드렸더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직접 연락해서 만나고 싶다고요. 그건 드물었습니다. 저는 만나는 사람들 중 대부분은 CNN 측에서 연락하여 정해진 이야기만 했으니까요. 만남 장소는 반포 인근 강변이었어요. 저는 일찍 도착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20분 먼저요. 주변을 반어요. 강변 공원이었어요. 넓었습니다. 잔디밭이 있었고 벤치가 있었고 분수도 있었어요. 평일 오후였는데도 사람이 많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책을 읽는 사람이 있었어요. 분수 근처에서 아이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돗자리를 펴고 밥을 먹는 커플도 보였고 멀리서 요가를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누구도 쫓아내지 않았고 누구도 불편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기다렸어요. 주변을 계속 봤습니다. 평일 낮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강변에 있었고 그 장면은 제가 뉴욕이나 런던에서 본 공원과는 약간 달랐습니다. 강민호 씨가 왔어요. 50대 후반이었습니다. 키가 크었고 말수가 적었어요.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벤치에 앉아 강변을 조용히 봤습니다. 저는 메모를 준비했어요. 질문들을 미리 적었습니다. 개발의 시작, 성공의 비결, 정책의 구조까지요. 제가 항상 사용하는 질문 템플릿이었어요. 강민호 씨가 코트 주머니를 손으로 쓸어내렸습니다. 잠시 주변을 반어요. 아이가 분수 주변을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강민호 씨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우리는 시민을 설계하지 않았어요.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다만 실수하지 않으려고 했을 뿐이죠. 저는 그 말을 적었어요. 노트예요. 하지만 이건 보고서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가 기억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실수가 무엇이었는가요? 강민호 씨가 주변을 반어요. 아이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도시가 사람을 밀어내는 거죠. 저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 한마디가 무겁게 남았습니다. 도시가 사람을 밀어내는 건 제가 미국에서 본 재개발 사례들에서도 반복되었던 패턴이었어요. 강민호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건 그냥 공간을 만든 거라고요. 사람들이 와서는 스스로 결정한다고요. 무엇을 할지, 어떻게 사용할지를. 정책이 성공한 게 아니었고 사람들이 왔는 거였습니다. 저는 메모를 반어요. 남은 질문들이 있었어요. 개발 비용은 얼마였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강민호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숫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놀랐어요. 숫자가 중요하지 않는다고요. 저에게는 숫자가 전부였었습니다. CNN에서도 숫자가 전부였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나요? 강민호 씨가 잠시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왜 왔는지요? 왜 왔는지요? 그건 숫자가 아니었어요. 통계로 잡을 수 없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게 제가 평생 도시를 이해하려 했던 방식의 근본적인 한계였어요. 오후 내내 강변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강민호 씨는 자랑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있는 대로 말했습니다. 목소리도 낮았고 이야기를 꾸며내지 않았어요. 저는 듣고 있었어요. 메모는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요. 제 손은 노트 위에 있었지만 아무것도 쓰지 않았고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돌아갈 때 지우가 차에서 물었어요. 강민호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특별한 사람인가요? 아니요. 평범한 공무원이었어요. 평범한 공무원이요. 그런데 그 말들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반어요. 한강이 보였습니다. 이건 천재 지도자의 이야기가 아니었고 강력한 통제의 이야기도 아니었어요. 그냥 실수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닷새째 날 밤이었습니다. 지우가 제안했어요. 밤에 강변 한 바퀴 돌아볼까요? 라고 했고 밤이 다르거든요. 낮과 완전히 달라요. 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를 타고 한강으로 갔습니다. 밤 9시였어요. 차에서 내려 강변으로 걸었어요. 놀랐습니다. 사람이 많았어요. 낮보다도 많아 보였습니다. 조깅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도 있었고 벤치에 앉아 이야기하는 커플도 있었어요. 혼자 강을 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밤 9시예요. 사람들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밤이 되었다는 이유로 강변을 피하지 않았어요. 저는 천천히 걸었어요.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강변은 깨끗했어요. 조명이 일정한 간격으로 이어져 있었고 쓰레기가 떨어져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한쪽 벤치에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정도로 보였어요. 평범한 옷차림이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봐요. 무언가를 봐요.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비닐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강변 주변을 천천히 걸었어요. 한 곳을 봐요. 다시 걸었어요. 그리고 강변 여기저기에 떨어진 쓰레기를 하나씩 줍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지시한 게 아니었고 주변에서 다른 사람 누구도 신경 안 쓰었어요. 저는 걸음을 멈추고 반어요. 남자는 급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걸었어요. 비닐봉투가 조금씩 무거워져 가는 게 보였고 카메라도 없었고 행사도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강제하지 않는데도 그는 그냥 줍고 있었습니다. 지우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 봉사자예요? 아니요. 그럼 왜요? 지우가 잠시 생각했어요. 그냥 당연해서요. 당연해서요. 그 말이 더 이상했습니다. 당연하다는 건 누구가 강제하지 않아도 그냥 하는 일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제가 미국의 공원들을 돌아다니면서 본 것들과 비교하면 바로 이해됐습니다. 저는 그 남자를 오랫동안 반어요. 비닐봉투가 계속 무거워져 가었습니다. 남자는 한 번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안 쓰었어요. 그냥 본인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 걸었어요. 100m를 더 가는 사이에 같은 장면을 한 번 더 봤습니다. 이번엔 여자였어요. 30대쯤 돼 보였고.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비닐봉투를 들고 강변을 돌아가며 조용히 쓰레기를 줍고 있었어요. 저는 멈추고 주변을 반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당연한 일이라는 거였어요. 이건 감시 때문이 아니었고 규칙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하고 있었어요. 저는 지우에게 말했습니다. 이거 정책인가요? 아니요. 그럼 왜요? 지우가 잠시 생각했어요. 문화인 것 같아요. 문화요. 20년 넘게 쌓이면 문화가 된다는 거죠. 저는 밤 강변을 다시 봤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고 조용히 깔끔하게 움직였어요. 이건 제가 본 어떤 도시와도 달랐습니다. 강제가 아니었어요. 스스로였어요. 그리고 그게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강제하는 건 쉽지만 스스로 하는 건 문화가 되어야 가능한 일이었어요. 밤 11시였습니다. 강변에 아직도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주변을 반어요. 자전거를 타는 남자가 있었어요. 속도가 빠졌었습니다. 바람 소리가 들레렀고 벤치에서 책을 읽는 사람도 있었어요. 조명 아래에서 조용히 읽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커플이 강을 보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둘 다 코트를 깊이 입고 있었습니다.
겨울밤의 바람이 차가웠고 그들의 숨이 하얗게 피어올랐어요. 그때 발소리가 들레렀어요. 조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성이었어요. 혼자였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있었어요. 리닝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가볍게 달리고 있었어요. 발걸음이 규칙적이었고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멈추었어요. 밤 11시예요. 도심 강변에서요. 혼자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은 미국에서 제가 평생 배운 것들과 정반대였어요. 저는 불렀어요. 잠깐요. 여성이 멈추었습니다. 이어폰을 벗었어요. 얼굴을 반어요. 30대 초반이었고 볼이 빨개 빨라져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놀라고 두려워하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진짜 안전해요? 여기서요? 여성이 잠시 저를 반어요. 외국인인 저를 봐요. 그리고 한마디만 했습니다. 여기선요? 짧은 한마디였어요. 하지만 그 말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고 진심이었어요. 이건 억지로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10년 넘게 밤에 이 강변을 달리며 그 안전함을 몸으로 확인한 사람의 말이었어요. 여성이 이어폰을 다시 꼈고 달리기를 계속했어요. 발소리가 점점 작아져가는 게 들레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진짜인가요? 이건 정말 진짜인가요? 저는 주변을 봤습니다. 강변이었고 밤 11시였어요. 여성이 한 명 더 보였어요. 이번엔 산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혼자였어요. 천천히 강을 따라 걸었고 제가 본 3분 사이에 2명의 여성이 혼자 밤에 강변에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패턴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숫자로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었어요. 밤 11시 야간 조깅 관찰 1건, 야간 산책 관찰 1건. 이라는 게 보고서에 들어갈 전부였지만 이 장면이 의미하는 건 그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신뢰였어요. 사회 전체의 신뢰예요. 여성이 밤에 혼자 달릴 수 있다는 건 이 도시를 믿는다는 뜻이었고 누구가 지켜주는 게 아니라 그냥 믿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갔어요. 방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새벽까지요. 이 여행은 처음엔 안전한 프로젝트였어요. 숫자로 정리하고 보고서로 만들고 끝내면 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어요. 제가 보고 있는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강변에서 새를 반고 사람들이 스스로 쓰레기를 주웠고 여성이 밤에 혼자 달리고 있었어요. 이거를 숫자로만 담을 수 있는지 저는 답을 몰랐습니다. 서울에 온 후 6번째 날이었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밤새 작업했어요. 보고서가 아니라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촬영한 장면들을 하나씩 다시 반어요. 강변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윤태식이 강을 반어요. 쌍안경을 들고 조용히 새를 따라 시선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난지의 새들이었어요. 고니가 물 위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불러서가 아니었어요. 스스로 왔었고 그 장면은 강제와 자연의 차이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쓰레기를 줍는 사람들이었어요. 비닐봉투를 들고 강변을 돌아가는 남자와 여자. 아무도 지시하지 않았는데도요. 그냥 당연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밤에 혼자 달리는 여성이었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가볍게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여기선요. 라는 한마디가 저의 머릿속에서 계속 떠올랐습니다. 분수 옆에서 뛰어다닌 아이들이었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평범한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핵심이었어요. 평범한 장면이라는 건 그게 이미 일상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내레이션을 쓰려 했어요. 여러 번 써요. 여러 번 지웠습니다. 첫 번째 내레이션. 서울의 공공공간 개선 프로젝트는 2002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웠어요. 너무 기업적이었어요. CNN 홍보물 같았습니다. 두 번째 내레이션. 한강은 서울의 심장입니다. 지웠습니다. 너무 감정적이었어요. 듣는 사람에게 감정을 강제하는 듯했고 제가 싫어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세 번째 내레이션. 도시는 사람을 기다린다.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웠습니다. 어떤 말을 붙여도 장면을 가벼이 하는 것 같았어요. 아이가 강을 밟습니다. 그거면 돼요. 거기에 제가 뭔가를 붙이면 그 장면이 약해져 버리는 것 같아요. 결국 내레이션을 넣지 않았습니다. 음악도 넣지 않았어요. 영상 그대로였습니다. 길이는 12분이었고 제가 만든 영상 중 제일 짧은 거였어요. 하지만 뭔가가 있었어요.
이전 영상들과 달랐습니다. 장면 하나하나에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 라는 4년 전 그 댓글이 떠올랐고 이 영상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득했어요. 저는 파일을 CNN 본사로 보냈어요. 마이클 로웬에게요. 보낸 후 잠시 기다렸습니다. 불안했어요. 3시간 후 답장이 왔어요. 영상 통화였습니다. 로웬의 얼굴이 떠났어요. 안경을 조정하는 모습이 보였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본 중에서 제일 긴 침묵이었어요. 10초가 지났어요. 20초가 지났습니다. 에밀리. 네. 이건 위험해. 저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영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를요. 밤 11시 야간 조깅, 아이들의 자발적 탐조, 시민의 자율 정리, 난지습지 복원까지요. 로웬이 잠시 침묵했어요. 이건 위험해, 에밀리. 저는 로웬을 반어요. 그리고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예요. 침묵이 흘렀어요. 길은 침묵이었습니다. 로웬이 코를 풀었고 안경을 다시 쓰었어요. 내가 생각해 볼게. 통화가 끝났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이건 위험한 프로젝트였습니다. CNN은 안전한 영상만 원하는 회사이었고 제가 만든 건 그런 영상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진짜였으니까요. 이 도시에서 본 것들이요. 숫자 뒤에 숨어 있었던 것들요. 그거를 숫자로만, 보고서로만 만드는 건 제가 더 이상 할 수 없었어요.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 그 댓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번엔 사람이 있었어요. 가득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11시간 후였습니다. 새벽이었어요. 로웬에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짧은 메시지였어요. 박류해.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눈을 닫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첫 24시간 안에 조회수가 폭발했어요. 미국, 유럽, 아시아 전역에서 반응이 왔습니다. SNS에서 영상이 퍼져가는 게 보였고 리트위트와 공유와 댓글이 폭발적으로 이어졌어요. 가장 많은 질문은 하나였어요. 왜 CNN이 이런 영상을 만들었냐는 거였습니다. 내레이션 없는 영상이냐? 이게 CNN인가? 서울이 진짜인가? 본사에서 연락이 계속 왔어요. 마이클 로웬도요. 로웬이 영상통화로 제에게 연락했습니다. 에밀리. 반응이 나타나고 있어. 알아요. 기자회견해야 할 것 같아.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나중에요. 왜?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강변에 있었어요. 아침이었습니다. 여의도 인근 강변. 처음 왔던 그곳이었어요. 공기가 차가웠고 1월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저는 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이어폰도 꺼냈습니다. 핸드폰도 주머니에 넣었어요. 아무것도 손에 들지 않았습니다. 강을 반어요. 물이 흘렀습니다. 새들이 날고 있었고 갈대가 바람에 움직였어요.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이건 2주 전과 달랐어요. 처음 봤을 때는 그냥 야경이었습니다. 보고서 소재였어요. 숫자였었고 하지만 지금은 강이었습니다. 진짜 강이었어요. 사람들이 사는 강이었습니다. 그때 친숙한 모습이 보였어요. 윤태식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쌍안경을 들고 있었고 종이 노트를 무릎 위에 놓고 있었습니다. 같은 빨간색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아이는 저를 반어요. 또 왔어요. 아이가 말했어요. 네. 저는 아이 옆에 앉았습니다. 벤치가 차가웠어요. 하지만 신경 안 쓰었어요. 1월의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건드레렀지만 그게 신경 안 됐습니다. 강을 반어요. 물이 흘렀습니다. 새가 날아오는 게 보였어요. 작은 새였고 갈대 사이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조용히 쌍안경을 들었어요. 강을 봤습니다. 같은 강이었고 같은 새였어요. 같은 아이였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2주 전과 동일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완전히 달랐어요. 처음엔 보고서 소재로 봐왔고 숫자로 분석했는데 지금은 그냥 강을 봤습니다. 아이가 강을 가리켰어요. 저거 봐요. 새가 물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새였어요. 조용히 물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천천히 움직였어요. 저는 반어요. 조용했습니다.
만약 내레이션을 붙였다면 이런 식이었을 거예요. 도시의 성공은 이거나 환경복원의 열쇠는 이거나 하는데 그 어떤 말도 장면보다는 약했습니다. 아이가 강을 반어요. 새가 움직였습니다. 아이가 조용히 노트에 기록했어요. 새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짧은 메모를 붙였습니다. 날짜와 새의 종류를 적었어요. 저는 그 곁에 앉아 있었어요. 이 도시는 사람을 기다린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설명하지 않고요. 강요하지 않고요. 그냥 공간을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왔고 강을 밟습니다. 아이들도 사람들도 새들도요. 지우가 처음 하는 말을 다시 떠올려었어요. 특별한 건 없을 거예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특별한 게 없었어요. 그냥 사람들이 강 곁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고, 그리고 그게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주변은 조용했어요. 강바람만 들레렀고, 아이는 강을 밟습니다. 도시는 사람을 믿을 때 완성된다. 한마디였어요. 저는 녹음을 끊었습니다. 아이가 강을 반어요. 새가 날아갔어요. 강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지만 깨끗했어요. 저는 강을 오랫동안 반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영상은 CNN 본사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고 보도와 공유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장면은 CNN과 무관했습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았어요. 카메라도 없었고 아이는 강을 밟습니다. 저도 반어요. 함께 같은 강을 밟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 이야기의 진짜 끝이었어요.